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 이사철이 한창이지만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품귀 현상에 이어 대구의 전세 시장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내놓은 지 3개월이 됐지만 전세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전세 대란의 원인을 살펴보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경북대학교가 6년 만에 직선제로 신임 총장을 맞이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들어봅니다. 언젠가 그대가 내게 두고 빨리 정하자. 수첩을 손에 들었어. 여기. 왜일까 생각보다 같이 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걸. LG 윙. 가을 이사철이지만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주택시장도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현실로 다가온 전세 대란의 원인과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패널 두 분을 소개합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전세 대란이 어느 정도인지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고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엄청난 상승이 있고 매물도 없다고 하는데 두성규 위원님 보시기에 자료 같은 걸 보면 지금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죠? 네,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전세라는 문제는 우리의 이제 주거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요. 또 전세라는 것은 거의 다 실수요자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 자체는 우리 국민들의 주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서울에서 촉발되긴 했지만 전세 가격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난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서울 도심의 경우에 약 올해 초 대비해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전세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전세 물량 자체가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을 사실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라서 전세에 해당되는 그 물량을 갖다 확보하기가 대단히 좀 힘든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한 3,000 가구, 3,000 세대 정도 되는 그런 대규모의 단지의 경우에도 전세 어떤 그 부분을 매물을 찾으려고 보면은 한 3개, 4개, 뭐 5개 정도 그 정도에 불과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는 71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수도권으로 퍼져가고 있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지금 전국적으로 풍선 효과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속에는 가격의 상승이 지속되어 왔던 것은 분명한데 물량이 갑자기 줄어들고 또 가격 부분에 대한 상승폭이 더욱 커진 것은 아마도 지금 7월 31일자, 7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임대차 3법의 시행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에는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는 가운데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아마 임대차 3법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경우에는 전세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집을 구하는 분들이 가서 집을 내부를 보자는 말을 꺼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나 그럼 기존에 살고 있는 분이 허락해야만이 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심지어는 정말 내가 전세 집을 얻기 위해서 해당되는 집의 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면접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전세난의 어떤 현주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준우 소장님,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실제 이제 대구의 경우에 이제 지난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한 77% 정도를 찍고 올해 한 71%까지 사실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임대차 3법 개정 이후에
이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전세의 어떤 풍기 현상도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비율이 거의 한 90% 이상까지 가는 매물도 상당히 많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대구가 이렇게 더 어려워졌던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이게 임대차 3법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은 매매 때문에 전세를 못 놓게 되면서 전세 물량은 사실 더 줄어들어가게 되었고요. 최근에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리고 뉴타운 개발 같은 것들로 인해서 멸실 수요가 많아지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증가했는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동안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어떤 전세난 자체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구 지역이 타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타 지역 대비 좀 심각한 수준인가요? 실제 지금 며칠 전에 국민은행에서 발표한 전세 지수에서도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전세 가격의 어떤 뭐 우리가 지금 나오는 가격 상승률만 보면 강보합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그 중개업소에서 조사를 하는 시세 지수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게 제대로 반영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전세 가격의 어떤 상승률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풍기 현상은 아마 그 6대 광역시 중에서는 아마 가장 좀 심각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세난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주 의원님? 네.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감정원의 매주 그 주간 동향을 보더라도 대구의 시장 상황은 서울 오히려 뭐 수도권보다 더 상황은 더 가파르게 이제 상승 그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이 전세난이 이렇게 촉발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세 공급 물량보다 사실은 전세 수요가 더 폭증한 데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정부의 각종 제도로 인해서 사실은 기존의 물량으로 나와야 될 부분들의 전세 물량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도심에 있어 공급 부족을 정부가 메우기 위해서 사실 수도권에 33만 호, 뭐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경우는 12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공급에 그 해당되는 물량을 갖다가 청약 대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무주택자로 있어야만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주택을 가지지 못하고 가질 능력이 있는 분들도 청약을 위해서 전세라는 형태로 있게 되는 거죠. 전세가 주거 비용으로 본다면 월세 혹은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것이 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 청약 대기자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작년에 그 16 대책하고 그다음에 올해 6.17이나 7.10 대책 등을 통해서 실거주 부분에 대한 요건을 각각의 어떤 법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준비 중인 어떤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마찬가지인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실제 올해까지 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는 모든 단지들에 있어서는 2년간의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분양권을 갖다가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 불필요한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그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기에 사실 거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세대 부분에 있어서 세대 분리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인 가구나 이런 것들의 증가로 인해서 사실은 기존의 인구의 증가는 거의 없고 오히려 감소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가구 분화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급증시키는 상황에 비해서 공급은 아직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못한 데다가 더 중요한 것은 내년 전망은 더욱더 어두울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난을 더욱더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두성규 위원님 말씀 들으면 전망이 정말 난망한데요. 이진우 소장 보시기에 내년 또 더 힘들다고 하시면 도대체 이런 상황 정부는 조금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러면서 언제 정도 되면 이런 전세 대란이 진정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이 부분은 서울 수도권하고 지방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근본적으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지방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약간 다른 대부분의 광역시들이 올해나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 한 15,000호 정도 되고 내년도에도 한 15,500호 그리고 2021년도 가면 16,000호, 2022년도 가도 한 18,000호 또 그 뒤에 가도 한 2만 호씩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어떤 지금 임대차 3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이주 수요들이 나왔던 이런 수요들이 지금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던 분들이 이제 준공이 되면 자기 집을 찾아 들어가게 네. 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세 수요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어떤 것들은 내년 봄이사 시즌 정도까지는 이어지겠지만 대구는 내년 봄이사 시즌이 지나가면 국지적으로 어느 정도 전세난은 해소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대구의 한정에서 본다 그러면 대구의 전세 대란은 내년 봄 정도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네. 이분들이 이제 이사를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나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한 가지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불안하면 매매 시장으로 안 들어가고 전세 시장에 네. 남아 있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의 경우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내년도에 또 입주 물량이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이제 종부세 때문에 어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각하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외부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불안을 느끼게 되면 실제 어떤 집을 사려는 수요들이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고 매매로 안 들어가고 또 전세 시장이 더 물러 있는 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전세 시장에 또 다른 불안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내년 4월 정도에서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종부세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부의 어떤 외부 충격들이 내년 6월을 정점으로 해서 사실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요들을 조금 더 본다면 그래도 늦어도 내년 가을사 시정 정도는 지나면 대구는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정부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라고 했는데 이 임대차 보호법을 시행하고 난 뒤에 임대차 관련 3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시행 이후에 후폭풍이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이 전세 대란이라는 현상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준호 소장 보시기에는 그런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번 전세 대란에는 이게 임대차 3법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우리가 임대차 3법이 이렇게 사실 급격히 시행이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고 이 사실 전월세 신고제가 만들어졌던 것들이 사실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해서 사실 만들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거래가 신고가 되고 가격이 투명화되고 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가 가는 것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토연구원에서 이렇게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해 이제 총선 끝나고 갑자기 정부가 너무 급격하게 그리고 어떤 준비 단계가 한 개도 없이 이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하게 시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멘붕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갑자기 이제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까지 이제 들어와 버리니까 가격을 더 올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지금 시장을 더 왜곡시키고 있고 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도승 의원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점들이 있고요. 사실은 그 임대차 3법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참 정부가 국민들의 어떤 정확한 시장 상황들을 갖다가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좀 고려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금 임대차 3법의 소개 내용 중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하고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의 경우에는 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부가 호도를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최근에 하던 20년 이내에 있는 신규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한 모습 시장에 있어서의 그 부분들이 남기고 있는 어떤 부작용들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에 임대차 3법을 정부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국회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위원들의 의견조차도 사실은 거의 무시해버리고 사실은 강행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요. 많은 분들은 이것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이야기를 전부 다 얘기하고 있고 뭐 시중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입자 보호라기보다는 기존 세입자 보호에 치중이 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아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현재 지금 전세로 있는 분들한테는 2+2라는 2년의 어떤 추가적인 기간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신규로 지금 전세를 얻어야 되는 분들, 예를 들어 뭐 신혼부부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직장 문제로 해서 신규로 또 아이들 교육 문제로 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의 물량이 나오지 않고 눌러앉기로 되는 그런 측면들에 있어서 오히려 전세와 관련해서 임대차 시장을 더 경색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안타까운 점은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좀 전국에 걸쳐서 대구도 아마 그런 증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이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굉장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갈등 구조, 즉 상대방을 하나의 같이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주민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미라고 해야 돼요. 제가 한글 말로 적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참 부담스러운데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어떤 갈등 구조의 상대방으로만 여기는 그런 부분으로 상당히 이제 초래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고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 세 가지 하나만 사실은 들어와도 굉장히 적응 기간이 필요한 법 세 개가 한꺼번에 시행이 돼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고 이 새 법의 신속한 도입의 이유로 내걸었던 세입자 보호가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가장 약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여전히 전에 1989년에 전세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다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당하는 사람들, 지금 당장 이것에 의해 당하는 사람들은 뭐 그때도 한 5개월 정도로 굉장히 힘드셨는데 이번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두 분 다 거기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그때하고 도대체 뭐가 달라서 이렇게 우려를 더 하고 계신지 먼저 좀 듣고.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 게 크게 개정된 게 사실 1981년도에는 그 전에는 우리가 6개월이었습니다. 전세 기간이. 근데 6개월 만에 계속 이사를 가라고 하니까 이제 힘들다고 해서 1년으로 연장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1989년도에는 이게 1년이었던 게 2년으로 사실 개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동시에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뭐냐면 1981년도에서 6개월에서 1년 개정할 때 그때 이제 전두환 정부가 주택 500만 호 건설이라 하는 대플랜을 만들어 갖고 이제 내놓았을 때였었습니다. 물론 이게 실행이 되지 않았지만, 근데 이게 기반이 돼서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건설이 이게 최초의 어떤 기반이 됐는데 1988년도에 노태우 정부가 이제 200만 호라는 부분들을 건설 계획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이 연장이 되었을 때 앞에 두 가지의 어떤 대전제가 앞에 공급 계획을 가지고 사실을 연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6개월이 아니라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전세난과 더불어서 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원인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공급 계획이 사실은 없는 가운데 사실은 이게 전세 계약 기간을 늘려버린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의 어떤 주택 임대차 임대 비율이 9%도 채 안 되는 나라에서 사실 민간에서 이렇게 돼가 있는데 민간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죄악시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나라 분명히 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임차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임대인도 어느 정도 보호가 돼야 되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면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역전세라는 부분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 될 수 있는데 너무 임차인 보호로 가다 보니까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자기 방어 능력, 자기 방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더 시장이 어렵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정부는 어떤 시장 상황이나 해서 고려한 것이 아니라 앞에 우리 두 박사님께서 말씀드린 너무 정치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다 보니까 실제 어떤 서민들의 주관정이 아니라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통과시키고 자기들이 어떤 뭐 선거나 이런 부분들만 너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의원님도 지금 상황이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1년에서 2년 연장할 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 더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이제 이 정부가 사실은 세입자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확보해 준다는 그 입법 취지 자체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많이 들면서 이제 이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큰 착오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경우에는 전세 제도라는 부분들이 독특하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각에서는 향후에 있어서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이제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경우에 전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주거 사다리 개념으로서 자기가 내 집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굉장히 어떤 중요한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 부분을 갖다가 유지시켜주는 그런 측면이 이번에 많이 반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의 경우에서는 사실 월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충분한 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그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서는 큰 충돌이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사실은 전세라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전세 보전금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 부분을 갖다가 주택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부분들을 제약하는 정도로 지금 최대 4년간 뭐 일각에서는 지금 여당 쪽에서는 지금 3+3으로 해가지고 6년간까지도 네. 나오는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전세를 사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주택 거래라든지 또는 임대차 부분에 대한 계약에 있어서 그 거래 과정 자체가 굉장히 경색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많은 또 사회적인 파장으로 흘러나갈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정부가 현장의 모습들이나 현장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더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한번 지나가고 경험해서 정착을 해서 가야 할 방향이라면 지나가야 되겠지요. 근데 그 과정에서 최대한 피해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더 우려스러운 건 지금 상황이 2년 뒤에 다시 계약할 때 이 갱신 매물에서 또다시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그 혼란이 지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준우 소장 보시기에도 2년 뒤에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하고 서울은 약간 시장상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한 2025년도까지 사실 물량이 상당히 풍부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3년간 분양된 물량이 한 8만 5천 호, 9만 호 정도 됩니다. 올해까지 다 분양을 하게 되면 대구가 주택 소유측을 해보면 대략 한 12,000호 내외의 1년에 물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3년간 이렇게 해버리면 거의 7년치 물량이 최근 한 3년 사이에 사실은 공급이 되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부터 해서 꾸준하게 한 4, 5년간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굳이 내가 복비를 한 번씩 더 내면서 사실 바꿀 필요가 없던 네. 부분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전세를 더 올려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대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서울이나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향후에는 이렇게 상당히 막 가격이 급등시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신규 아파트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그 잔금을 못 쳐갖고 전세를 놓거나 이랬던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자기가 왜 자금을 내가 이제 돌려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또 연장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한테 좀 더 어려움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구 시장에 한해서는 계약 네. 공급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준우 소장 말씀 속에는 예. 지금은 임차인들이 힘든데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2년 지나면 오히려 임대인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시는데. 부분과 관해서는 역전세 부분에 대한 뭐 우려까지 이제 말씀을 해주신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입주 물량이 사실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상향되고 있는 최근에 새로운 또 트렌드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걱정되는 점은 지금 이제 줄줄이 그 보유세 부분과 거래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강도 높은 규제를 지금 예고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부세나 지금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집주인으로 봐서는 뭐 예를 들어 일정한 지금 규제 지역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올리는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내용들이 확정이 됐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은퇴자라든지 어떤 그런 노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서는 사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세를 할 만한 어떤 현금 보유가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매도자, 즉 집주인이 현재의 주인이 향후의 매수자보다도 훨씬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면 조세 부분을 결과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에게 전가시키거나 아니면은 세입자에게 그 부담을 네. 전가시키는 그런 네. 경향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지역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전체적인 물량은 예상되는 부분에 충분하지만 전세 가격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전월세 상한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이 빨리 되면 집주인들 배짱 효과도 막을 수 있고 해서 내년 6월부터 하는 전월세 신고제죠. 신고하는 신고제를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적들도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나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이준우 소장. 실제 이제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로 정해져가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지자체로 사실 떠밀어 놨었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이게 조례로서 이게 이제 전월세 상한 비율을 만들도록 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각 지자체들이 어떤 분들을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해서 지금 서울 수도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들을 맞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 아마 5%보다는 좀 낮은 상황에서 아마 조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네. 되게 되면 실제 이제 전세 가격을 제대로 못 올리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올리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만들어져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이 세 가지 법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려고 했다 하면은 전월세 신고제가 사실 먼저 시작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앞에 그 뒤에 해야 될 것들이 먼저 되고 전월세 신고제가 사실은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선우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더 왜냐하면 지금 실제 시장에 제대로 된 전세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 정확한 전세 가격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호가들이 계속 만들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단기간 안에 뭐 2, 3억씩 올랐다고 하지만 대구도 지금 최근에 한 5천에서 1억 정도 네. 주요 지역은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선우가 바뀌다 보니까 시장이 더 혼란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선우가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전월세 신고제를 먼저 하고 순서를 바꿔서 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그 임대인들의 저항이 거의 뭐 지금 아마 이거는 우리 사회에 사회주의를 도입하자는 거냐, 재산권을 완전히 침해한다고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사실 전월세 상한제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지금 전월세 상한제에서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는 한때 표준 임대료제 부분도 도입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 카드는 폐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신고제를 통해서 전월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전제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지금의 현재 시장 상황에서도 사실은 전월세 상한제가 기형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전월세 상한제 부분은 기존의 계약자 부분에 세입자로 있는 분한테는 2년을 더 갱신할 경우에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여러 가지 비율 5% 이내의 비율을 적용이 되는데요.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게 되면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는 어떤 전세에 해당되는 매물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높은데 지금 또 등록 임대 사업자로 되어 있는 쪽에 있어서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년간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제한을 지금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현재 처음에 최초에 신고된 어떤 그 가격의 5% 이내 2년 내에 5% 이내의 가격으로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아파트 내에 저는 내년에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동일한 아파트 내에 전세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들의 매물들이 동시에 등장함으로써 오히려 세입자 혹은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혼란스러운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상황들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뭐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에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시장에 있어서 시장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부분은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제도를 도입은 해야 하긴 하겠는데 가장 반발을 혹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정부가 나름 그래도 고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잘못하면 보다 더 큰 이데올로기적인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지금 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뭐 지금 두 분 말씀 주신 내용들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이거는 그 이진우 소장님께 짧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건데 대구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27일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확대가 되면 수성구만 물론 네. 적용이 되는 거지만 우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실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이제 수성구 지역 같은 경우에 그 뭐 좀 저가 아파트 중에서 갭 투자나 묻지마 투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만 실제로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부를 취득한 친구들이 특히 젊은 쪽에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당장에 건절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묻지마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크게는 아니지만 일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좀 참고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정부가 지금 617하고 710 대책 등을 통해서 규제 지역에는 증빙 서류까지 지금 반드시 이제 의무적으로 네, 내도록 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 거래에 있어서 서울이나 수도권 아마 대구도 수성구 같은 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주는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 서류들이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마치 수능을 치르는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성구의 경우에도 향후에 있어서는 본격 거래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집 한 채 거래하는데 떼야 되는 서류가 뭐 증빙 서류가 워낙 많게 네네. 돼 버리니까요. 그런 영향은 없지 않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사태 해결의 난망함이 느껴집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3+3이라는 오히려 기간을 더 늘려보자는 이런 제안마저 이제 또 대안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앞으로 이 전세 대란을 해결해 가는 와중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점은 꼭 좀 생각을 해야 한다. 정책 제안할 때 이 점은 꼭 좀 생각하고 유념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좀 해주시죠. 이진우 소장부터 보죠. 일단은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임대 시장을 안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사실은 늘어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어떤 공공에서 물량을 내겠다는 것들이 하루아침의 일이 아니고 20년 전에도 뭐 공공 임대 물량을 70만 원 늘리겠다, 50만 원 늘리겠다, 30만 원 늘리겠다 여러 가지 이름도 많이 있었거든요. 뭐 행복주택이다, 무슨 주택이다, 무슨 주택이다 이렇게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세난은 있고 여전히 공공 임대 비율은 아직 10%도 못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에 대해서 적극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임기에 못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공급을 해야지 그다음 정부가 부담이 없어질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시장 기능에 맡겨놓으면 자기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는 걸 갖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근데 너무 자꾸 인위적으로 개입이 많다 보니까 자꾸 시장도 왜곡이 되고 가격도 왜곡되는 것 같아서 시장에 좀 맡겨두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님 의원님. 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펼쳐 나오고 있는 주택 정책 혹은 주거 정책의 그 근간이 보면 공공주도형이라는 그 개념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100만 호 우리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100만 호 공급에서도 공적 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했어요. 공공에서 전체적인 주택 시장의 관리도 하고 통제도 하고 간섭도 하고 그렇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민간에서는 민간의 역할들을 갖다 충분히 조금 인정을 하고 맡겨두는 그런 정책의 흐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이번에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임대차 정책에서 보면은 전세 제도 부분을 갖다가 폐기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전세 제도는 우리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에게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고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전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 부분을 더욱더 살려가는 방향으로 정부가 좀 더 정책적인 고심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임대차 3법하고 잘 맞물려서 진행이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전세 시장의 안정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내 집이든 전세든 사실
살 집을 안정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주셨지만 시장에 맡겨두든 공적 공급을 확대하든 이런 정책적인 논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얘기들, 실제로 벌어질 만한 이야기들을 좀 참고를 해서 현실감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정책 결정하는 분들도 고민을 좀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그리고 이진우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 두 분 오늘 토론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톡톡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21일 경북대학교 19대 총장으로 새로 취임하신 홍원하 총장 모시고 지역 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앞으로의 비전,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6년 만에 치러진 직선제 총장 선거였습니다. 이 직선제 총장 선거의 의미와 총장님 선거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랄까요? 그리고 취임하시면서 갖고 계신 포부나 생각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리 경북대학은 6년 반이라는 긴 시간 총장 부재의 2년 그리고 간선제를 통한 이순희 총장으로서 리더십 부재라는 긴 터널을 겪었습니다. 이번 19대 총장은 구성원 모두의 직선제에 의한 총장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들이 대학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는 자세로 임했고요. 또 총장 선거를 통해서 많은 구성원들을 만났습니다. 네. 현장 소리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경북대학이 그간 가져왔던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어떤 자긍심이 많이 무너져 있고 또 대학이 본연의 자세인 교육과 연구 영역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네. 또 구성원들 모두가 정말 이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지금 시대에 정말 경북대학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요구가 아주 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총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학 본연의 임무는 역시 교육과 연구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부와 관련되어 있고 연구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역량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두 핵심 역량에 대한 강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시민들도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시대의 빠름이 너무나 격하게 빠르게 흘러가서 교육 영역과 연구 영역도 이 환경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경북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산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한 곳에 모아서 지원할 수 있는 정보화 본부를 신설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 일련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결국 초연결 시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드웨어 분야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좀 잘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한 그 시스템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 경북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더 튼실하게 다듬어서 더 효과가 많이 나는 교육의 성과나 연구의 성과가 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내신 공약들을 보면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대학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재정을 확대해 나가실 예정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국립대학은 정부 의존도가 아주 높은 대학입니다. 지금 현재 10년 동안 그 등록금 동결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북대학교의 재정이 6천억 정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재정을 8천억 규모로 올리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립대학은 재정지원 사업이 국가에서 발주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네. 또한 산학협력이라든지 또 창업이라든지 기술 지주회사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실질적인 보관을 마련하고 있고요. 네. 이 공약만은 정말 이 8천억 그 재정 확대도 굉장히 중요한 공약입니다만 이 공약만은 내가 내 임기 내에서 꼭 이루고 싶다는 공약이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그 공약 중에 정말 하나만 정하라면은 우리 경북대학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살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10년 동안 또 과거에 경북대학이 가졌던 어떤 교육의 질적인 문제 그리고 경북대학의 그 지역에서의 역할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하돼 있고 또 사실 구성원 전체가 굉장히 그 자존감의 상처를 입은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 뭐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면 길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최대한 우리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게 제1 공약이고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변화 자체도 굉장히 급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대학의 이 발판이 흔들리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는 게 그냥 지금 피부에 와닿는 숫자 자체가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네. 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또 더해서 서울로 가는 서울 집중화 현상, 경북대학으로 들어와서 1학년, 2학년 다니다가 편입을 해서 나가는 그 정도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서 우수하기 때문에 서울의 유수대학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들은 교육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지역에 좋은 기업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혁신도시나 이런 것들이 지역 위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움직임을 보면은 우리 지역 대학 출신들이 30%가 혁신도시로 가도록 법제화시키고 최근에 정치권의 대표들이 다니면서 그거를 퍼센트지를 높이겠다라는 네. 공약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네. 네. 여튼 지방 대학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정말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결국 학생들이 찾아오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오고 가고 싶은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교육의 내용을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미래 비전이 결국에는 우리 졸업생들이 이 대학을 졸업해서 어떻게 어느 곳에 취업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잘 알려야 된다는 사명감을 네.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북대학교에 입학해서 학부, 석사, 박사까지 마친 재원이 미국의 좋은 대학의 교수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네. 해서 정말 경북대학이 경쟁력이 있다라는 찾아오고 싶다, 입학하고 싶다 하는 대학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경북대학교가 지금의 위상이라든지 나름의 평가를 받았던 것이 경북대 구성원들만의 노력과 역할 때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 지역 구성원들, 지역 공동체가 경북대를 지지해 준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런 만큼 경북대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다시 한번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것,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 사는 상생의 방안, 이런 것들도 중심이 되어서 고민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네, 이런 방안, 산학협력을 포함한 이런 방안이 어떤 게 있으신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대학에는 많은
지적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또 지역 그 산업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움을 줘야 될 사명감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화센터라든지 산학협력단의 별도의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을 지역 사회에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도 제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산학협력의 장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에서 지역 산업과 함께 벤처를 만들든지 어떤 산업화를 만든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아주 중요한 요구고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 있는 거 제가 싹 걷어내겠습니다. 걷어내고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들 또한 제가 이 4년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거점 대학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명문 대학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구성원들 그리고 지역 사회, 지역 주민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듣고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이 되고 지금 재단체장들께 인사를 하러 다니고 있고 또 대구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많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이야기는 국립 거점 경북대학의 역할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앞으로 좀 기대한다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네. 그것은 비단 교육과 연구뿐만 아니라 경북대학이 가져야 될 역할, 거기에는 먼저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자긍심 안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일함에 있어서의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대학과 지역사회 간에 연계가 된다라는 그런 자긍심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먼저 구성원들이 가져야 되고 이러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이 경북대학이 결국 지역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선도해야 되고 지금 정말 경북대학이 지역 거점 대학입니다만은 많은 부분 지금 평가절하 내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또 지역 대학이 목말라 하는 어떤 지역에 필요한 인재 그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하겠습니다. 네. 예, 잘해서 4년 뒤에는 정말 박수 받고 내려가는 총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대 19대 총장으로 새로 취임한 홍원하 총장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는 흥미진진한 시대나 살아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인생을 살라는 축복 어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자고 나면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아침에 본 친구가 저녁에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시대. 춘추전국 시대가 흥미진진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반대가 태평성대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태평성대는 임금이 누군지, 재상이 누군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임명할 때는 그렇게 감싸다가 정반대로 돌아선 여당. 그렇게 죽어라 안 된다고 하더니 급기야 대선 후보로 들먹이는 야당.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말로 된 칼과 창이 난무하는 시대. 참으로 흥미진진한 시대입니다. 흥미진진한 것은 텔레비전에서 보는 국회 생중계가 아니라 드라마로 좋겠으면 합니다. 이번 주 시사 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